1,000원만 주세요. 제발. 지하철 3호선 계단을 오르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발걸음이 멈췄어요. 계단 모퉁이에 골판지를 깔고 앉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바지에는 소변 자국인지 뭔지 모를 얼룩이 번져 있었고 앞에 놓인 종이컵에는 1,000원짜리 지폐 두어 장뿐이었어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32년 전 제 뱃속에서 낳아 키운 제 아들이었던 겁니다. 얼굴엔 새까만 때가 뒤집어 쓴 채 눈에는 초점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평생 이 아이 굶기지 않으려고, 추위에 떨지 않게 하려고 이 악물고 키웠건만 제가 이 꼴을 볼 줄은 몰랐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저 꼴로 만든 사람, 며느리에게 곧장 쫓아가기로 했어요. 아들네 집안에서는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와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고 안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철컥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은 오로지 하나, 자식 하나 잘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 좌판에 나가 채소를 팔았고 저녁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져서 갈라지고 터졌지만 착한 민수를 보면서 자식 농사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잘 지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울 어느 날 민수네 집에 귤 좀 갖다 주려고 시장에 들렀어요. 좌판에서 귤을 고르는데 장사하는 친한 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이거 아들한테 갖다 주게. 진짜 민수 같은 효자가 세상에 어딨어. 언니가 싱글벙글 웃으며 귤을 비닐봉지에 담아줬어요. 에이 무슨. 이제는 자기들끼리 잘 살면 그게 효도지. 안 그래? 저는 손사래를 치며 돈을 건넸고 언니에게 거스름 돈을 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청난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지하철 출구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퀴퀴한 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코를 찌푸리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아래쪽 구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찢어진 골판지 위에 웅크리고 앉은 남자가 한 명 보였습니다. 세상에 민수였습니다. 평생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가 지하철 계단에서 동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귤 2개가 계단을 대굴대굴 굴러내려갔고 플라스틱 소리가 계단에 퍼졌어요. 민수야. 제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고 숨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왔어요. 아들 어깨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민수가 확 몸을 빼며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움찔하며 피하는 겁니다. 평생 손끝 하나 안 대고 키운 자식이 제 손길을 피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 못 본 척하고 제발 그냥 가세요. 제발이요. 민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빛엔 공포가 가득했어요. 손을 뻗었지만 민수는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민수 손톱 밑엔 까만 때가 빼곡하게 끼어 있었고 손등엔 상처 자국이 여러 개 보였어요. 뺨은 푹 꺼져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입술은 갈라져서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어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민수야, 무슨 일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저 여기에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이 중얼거렸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이라면 민수 아내이자 제 며느리였습니다. 결혼할 때 얼마나 예뻐했는지 모르는데 그 며느리 이름을 듣자마자 아들이 저렇게 떠는 겁니다. 수진이가 뭐? 무슨 소리야? 다그쳐 물었지만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엄마, 수진이 건들면 안 돼요. 정말로요. 아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 눈빛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도대체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한 거였을까요? 우리 민수를 이렇게 만든 게 수진이라는 겁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일단 집에 가자. 응? 손을 뻗어 민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계속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돼요. 엄마, 정말 안 된다고요. 아들이 소리를 질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엄마, 저 가볼게요. 민수가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뒤에서 불렀지만 민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키운 자식이 제 눈앞에서 사라지는데 손 하나 까딱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저 꼴로 만든 사람을 만나야 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누르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춰섰고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민수네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누르기 전 문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남자의 웃음소리와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함께 들리더군요. 오빠, 진짜 웃겨. 하하. 수진이가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 노래지는 것 같았습니다. 뼈 빠지게 키운 아들이 거지꼴로 떠돌고 있는데 며느리는 다른 남자랑 웃고 있었으니까요. 평생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더군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소리가 집 안으로 퍼져 들어갔고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때 들린 목소리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야, 누가 왔어? 나가봐.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알았어, 잠깐만.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고 슬리퍼 끌리는 소리가 현관 쪽으로 다가왔어요. 복도 벽에 손을 짚었는데 손바닥에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 수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뒤로 한 발 물러섰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수진이가 아니라 그 뒤쪽 거실 소파를 향했어요. 거기 민수네 집 소파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는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고 몸에는 문신이 여기저기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자기 집인 양말입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쥐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 남자가 누구야?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참으며 물었습니다. 손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수진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황급히 대답했어요. 아, 저희 친척 오빠예요.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잠깐 쉬다 가시는 거예요. 친척 오빠? 수진이 친척은 제가 다 아는데
결혼식 때 왔던 사람들 얼굴이 다 기억나는데 말이죠. 이렇게 문신한 남자는 본 적이 없었어요. 뒤통수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소파에서 일어나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따닥따닥 거실 바닥을 울렸고 남자는 웃으며 제 앞에 섰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자였고 얼굴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수진이 사촌 오빠예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고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것처럼 웃고 있었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손목에 은색 시계가 채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알아봤어요. 민수가 결혼 선물로 받았던 시계, 시아버지가 물려준 그 시계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시계인데 왜 저 남자가 차고 있는 겁니까? 저 시계는 제 손가락이 떨리며 남자 손목을 가리켰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고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수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요? 민수 오빠가 빌려줬어요. 민수가 그 소중한 시계를 친척 오빠한테 빌려줬다고? 말이 안 됩니다. 민수는 그 시계를 손에서 떼지 않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민수가 어디 갔는데? 제가 묻자 수진이 얼굴이 굳어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오빠는 출장 갔어요. 일주일쯤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출장? 아까 지하철 계단에서 본 민수가 출장을 갔다고? 거짓골로 떠돌던 민수가 무슨 출장을 간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수진아, 나 방금 민수 봤어. 제가 말하자 수진이 눈이 커졌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강준혁이라는 남자도 표정이 굳어졌고 제 눈을 쳐다봤어요. 네? 어디서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고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계단에서 거짓골로 앉아 있더라. 제 목소리도 떨렸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진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옆에 서 있던 강준혁이라는 남자는 미간을 찌푸렸고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수가 왜 저 꼴이 됐어? 제가 다그쳐 물었지만 수진이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오빠가 작년 10월에 집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돼요. 작년 10월? 벌써 6개월이 넘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고 현관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숨긴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빠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말이 안 됩니다. 6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됐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까 민수는 수진이 건들면 안 돼요라며 그렇게 떨었는데 수진이는 민수가 나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 저도 오빠 때문에 힘들어요. 이제 그만 가주세요. 수진이가 현관문을 닫으려 했고 저는 황급히 문틈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발등이 문에 찢혔지만 아프지 않았고 그냥 앞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잠깐, 수진아, 그 남자 정말 친척 오빠 맞아? 수진이 눈빛이 흔들렸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 눈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눈빛이었습니다. 평생 사람 보고 살아온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럼 민수 시계는 왜 차고 있어? 민수가 그 시계 얼마나 아끼는지 너도 알잖아. 수진이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줬다고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고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를 질렀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제발 좀 가주세요. 오빠가 저러니깐 정말 힘들어요. 쾅, 현관문이 제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문만 바라봤어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민수는 왜 수진이를 건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수진이는 왜 민수가 나갔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 강준혁이라는 사람은 정말 친척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하나도 모르겠더군요. 평생 이렇게 답답한 적이 없었습니다. 뭔가 알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계단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골목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걷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뒤를 돌아보니 아파트 경비복을 입은 박 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박 씨는 민수네 아파트 경비였고 제가 민수네 집에 갈 때마다 인사를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박 씨, 웬일이세요? 숨을 헐떡이며 물었고 박 씨는 제 팔을 붙잡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머니, 방금 다 봤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경비실로 좀 오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 씨 눈빛은 진지했고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끝까지 파헤쳐야 해요. 경비실 안은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고 책상 위엔 낡은 모니터 2대가 놓여 있었어요. 박 씨가 의자를 끌어다 주었고 저는 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고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걸 보여드려도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박 씨가 마우스를 클릭하며 말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CCTV 영상이 떴고 화면엔 민수네 아파트 현관 앞이 보였어요. 날짜는 작년 10월 15일로 찍혀 있었습니다. 박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 속에서 민수가 큰 짐 가방 2개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등은 굽어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민수 뒷모습은 마치 세상 모든 무게를 짊어진 사람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몸이 휘청거렸고 중간에 멈춰서서 한숨을 폭 내쉬더군요. 이게 언제 찍힌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모니터에서 눈을 뺄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작년 10월 15일 오전 9시입니다. 박 씨 목소리가 낮게 깔렸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날이에요. 박 씨가 영상을 잠깐 멈추고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소리가 경비실에 울렸고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건 그 다음 날입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날짜는 10월 16일로 찍혀 있었어요. 하루 차이였습니다. 딱 하루 차이였어요.
이번엔 강준혁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민수네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어줬고 두 사람은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준혁이 수진이 허리를 감싸 안았고 수진이는 까르르 웃으며 그 남자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치솟는 것 같았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게 뭡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의자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플라스틱을 긁는 소리가 났고 손등에 핏줄이 퍼렇게 섰어요. 저 남자 그날부터 쭉 거기서 살았습니다. 박 씨 목소리는 낮았고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주먹을 쥔 손에서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났고 이를 악물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민수 나간 다음 날 바로 들어왔다는 겁니까? 친척 오빠라면서요? 부산에서 잠깐 왔다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이것들이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주먹으로 책상을 탁 쳤어요. 모니터가 덜컹거렸고 박 씨가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입니다. 손이 떨려서 책상을 짚었고 울컥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친척 오빠라고? 6개월 동안 친척이 남의 집에 산다고? 제 목소리는 커졌고 경비실 밖에까지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민수 쫓아내고 바로 들어왔네요. 바로.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이 분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6개월 동안 매일 봤습니다. 박 씨가 책상 서랍을 열고 작은 플라스틱 조각 하나를 꺼냈어요.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였고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여기 이 작은 거에 6개월치 영상 다 담았습니다. 박 씨가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나중에 컴퓨터에 꽂으면 다 볼 수 있어요. 받아두세요.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손에 쥐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는 증거였어요. 필요하시면 변호사한테 보여주시고 꼭 가지고 계세요. 박 씨 목소리는 단호했고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박 씨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제 딸도 비슷하게 당했습니다. 박 씨 목소리가 갈라졌고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꽉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딸도 결혼해서 잘 살다가 남편이 바람 피우고 쫓겨났어요. 박 씨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고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지금은 혼자 애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친정에서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보였고 2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 씨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말입니다. 박 씨가 제 손을 꽉 잡았고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씨 눈빛이 단단했고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저 녀석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박 씨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고 그 눈빛엔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 씨가 준 작은 물건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어요. 고맙습니다, 박 씨. 정말 고마워요.
당분간 신세 좀 지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박 씨가 건넨 휴지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남의 신세 안 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다니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 씨가 물었고 저는 가방 속 작은 물건을 꽉 쥐었습니다. 우선 민수부터 찾아야 해요. 저꼴로 두고 볼 순 없잖아요. 지하철 출구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계단을 반쯤 내려왔을 때 저 아래 구석진 음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여전히 그 자리에 쭈그려 앉아 있었고 앞에 놓인 종이컵엔 동전 몇 푼만 딸랑거리고 있었어요. 민수 앞에 섰고 제 그림자가 민수 위로 쑥 드리워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슬금슬금 들었고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엄마. 민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고 눈빛엔 겁에 질린 토끼 같은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일어나 민수야. 엄마가 다 알아냈다. 민수 눈이 동그래지더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뭘 아셨다는 거예요? 민수가 벽에 딱 붙어서 몸을 잔뜩 움츠렸고 목소리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수진이랑 강준혁 다 봤어. 6개월 동안 내 집에서 붙어 살았더라. 안 그래? 민수가 고개를 푹 떨어뜨렸고 어깨가 파도처럼 들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엄마한테 싹 다 털어놔봐. 민수 손을 꼭 잡았고 갈라터진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해. 제 목소리는 솜처럼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어요. 민수가 입술을 파르르 떨며 한참을 우물쭈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죽다 살아났어요. 민수 목소리가 갈갈이 찢어졌고 두 손으로 얼굴을 와락 감쌌습니다. 세상에 뭐라고? 죽다 살아났다니 그게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민수 팔을 와락 붙잡았고 손이 낙엽처럼 덜덜덜 떨렸습니다. 작년 9월이었어요. 회사 야유회를 갔었는데 수진이가 느닷없이 전화를 했어요. 급한 일이 났다고 당장 집에 쏜살같이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야유회를 팽개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말하면서 민수가 눈을 질끈 감았고 주먹을 꽉꽉 쥐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는 것 같았지만 뒤도 안 돌아봤어요. 집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는데 집안이 죽은 듯이 고요한 거예요. 민수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거실에 수진이가 우뚝 서 있었는데 표정이 얼음장처럼 싸늘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 옆에 강준혁이라는 작자가 버티고 서 있었고 평생 처음 보는 낯짝이었습니다. 수진아, 이 사람 누구야? 민수가 그때를 떠올리는지 온몸을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내가 물었는데 수진이는 입도 뻥긋 안 했어요. 그냥 강준혁을 뚫어지게 쳐다봤고 그놈이 씩 웃으며 다가오는 거예요. 그놈이 느닷없이 저를 확 밀었고 저는 휘청하며 뒤로 벌렁 낮아빠졌어요. 머리가 벽에 쾅 박혔고 눈앞이 번쩍하더니 하얗게 변했어요. 민수가 머리를 움켜쥐었고 그때의 고통을 떠올리는 듯 신음했습니다. 세상에. 제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왔고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목에 뭔가 칼날처럼 조여들어오고 있었어요. 강준혁이 저를 목 졸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저는 있는 힘껏 발버둥 쳤지만 그 남자는 힘이 장사처럼 셌어요. 그때 수진이가 한마디 던졌어요. 아직은 안 돼. 보험금 안 나와. 제 손이 낙엽처럼 덜덜덜 떨렸고 온몸에 닭살이 쫙 돋았습니다. 보험금이라고? 제 목소리는 즐겁을 한 듯 흔들렸고 민수 손을 꼭꼭 움켜잡았어요. 네. 민수가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한테 보험을 들어놨대요. 제가 까맣게 모르게요. 그런데 가입한 지 6개월이 채 안 돼서 사망보험금이 한 푼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강준혁이 저를 확 놓아줬고 수진이가 한마디 던졌어요. 가슴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라는 년이 내 아들한테 보험을 들어놓고 죽이려 들다니요.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데? 제 목소리는 울먹이며 흔들렸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눈을 뜨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어요. 당신 죽으면 우리가 3억을 꼬박 받아. 그러니까 6개월만 목숨 붙이고 있어. 그 다음엔 사고로 죽으면 그만이야. 민수가 마지막 말을 뱉어내고 고개를 푹 떨어뜨렸어요.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예쁘다 예쁘다 했던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이런 악독한 짓을 하다니요. 민수가 계속 입을 열었어요.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잠든 틈을 타서 도망치듯 나왔어요. 통장도 싹 빼앗겼고 핸드폰도 박살냈어요. 분노가 화산처럼 치밀어 올랐고 저도 주먹으로 바닥을 탁 쳤습니다. 손이 아렸지만 신경도 안 썼어요. 이 정도 아픔은 발바닥에 가시 박힌 것만도 못했습니다. 민수야, 왜 경찰한테 신고를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불쑥 높아졌고 민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한마디라도 안 했어? 민수가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한테 연락하면 엄마도 화를 입는다고 했어요. 강준혁이 엄마 사진을 쏙 꺼내 보여주면서 으름장을 놨어요. 신고하거나 누구한테 입 한번 놀리면 엄마부터 먼저 죽인다고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협박했다고? 이 엄마를요? 제 목소리는 벌벌 떨렸고 가슴팍을 손으로 탁탁 쳤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떠돌아다녔어요. 민수 목소리가 점점 풀죽어 작아졌고 고개를 푹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까맣게 모르겠어요. 민수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고 눈엔 벼랑 끝에 선 듯한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수를 꽉꽉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자식을 품에 꼭 안았어요. 괜찮아, 민수야. 민수 등을 토닥토닥 쓰다듬었고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싹 다 해결해 줄게. 이제 엄마가 나선다. 민수를 더 꽉 껴안았고 가슴속에서 분노가 불덩이처럼 치밀어 올랐어요. 민수를 꼭 안은 채 눈물을 훔쳤고 가방 속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만지작거렸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박 씨가 6개월치 CCTV 영상을 몽땅 담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민수 증언도 있습니다. 살인 미수와 협박의 빼박 증언이 말이죠. 민수야, 우리 경찰서 가자.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고 두 손으로 민수 얼굴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신고해야 해. 민수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고 제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엄마. 강준혁이 엄마를 해코지할 거예요. 제 손을 꼭꼭 움켜잡았고 눈엔 오싹한 공포가 가득했어요. 괜찮아. 엄마 혼자 덤비는 거 아니야. 경찰하고 함께 해치울 거야. 그리고 박 씨도 거들어 주신다고 했어.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박 씨가요? 민수가 눈을 껌뻑껌뻑 깜빡이며 물었고 눈물 자국이 뺨에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응, 경비 박 씨.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가방을 벌컥 열었어요. 6개월치 CCTV 영상 싹 다 담아줬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쏙 꺼내 보여줬고 햇빛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강준혁이랑 수진이가 붙어 산 거, 날짜별로 몽땅 찍혀 있어. 민수 손에 플라스틱 조각을 쥐어줬고 손을 꽉꽉 움켜잡았어요.
이제 저놈들을 가만 안 둬. 감히 금쪽 같은 내 새끼 목숨을 노려. 제 목소리엔 칼날 같은 분노가 섞여 있었고 눈빛이 쇠모처럼 단단해졌어요. 민수를 벌떡 일으켜 세웠고 자식 손을 꼭꼭 움켜잡았어요. 가자, 민수야.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고 눈물을 훔쳐줬습니다. 이제 끝장을 낼 시간이야. 제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고 민수와 함께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출구를 벗어나 길거리로 나왔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민수 손을 꼭 잡고 걸었는데 뒤에서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슬쩍 돌려봤지만 평범한 사람들만 오가고 있었고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계속 이어졌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우리 빨리 가자. 민수 손을 더 꽉 잡았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들었는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날아들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온몸이 순간 얼어붙었고 민수가 제 손을 와락 붙들었어요. 천천히 뒤를 돌아봤는데 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체격 좋은 남자였고 팔뚝엔 문신이 구불구불 그려져 있었어요. 민수 집에서 수진이와 같이 있었던 남자, 바로 그 작자였습니다. 얼굴엔 싱긋 웃음이 번져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엄마. 민수 목소리가 갈라지며 흔들렸고 제 뒤로 바싹 숨었습니다. 너는? 제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민수를 뒤로 쭉 밀어냈습니다. 강준혁이 씩 웃으며 말했고 한 걸음씩 다가왔어요. 수진이 오빠 강준혁이라고 합니다. 수진이가 민수를 찾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는 민수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 같아서 뒤에서 쭉 따라왔는데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거짓말하지 마, 이놈아. 제 목소리가 불끈 높아졌고 앞으로 성큼 나섰습니다. 넌 수진이 오빠가 아니잖아. 우리가 모를 줄 알고 아파트에서부터 쫓아온 거지. 강준혁 얼굴에서 웃음이 싹 사라졌고 눈빛이 독사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 다 아시는구나. 혀를 차며 말했고 목을 좌우로 꺾었어요. 뼈가 뚝뚝 소리를 냈고 주먹을 꽉꽉 쥐었습니다. 그럼 어머님도 아시겠네요. 민수 데리고 어디 가시려는지 말이죠. 강준혁이 한 걸음 더 다가왔고 덩치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경찰서 가는 길이야, 이놈아.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강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하고 수진이 한 짓 싹 다 신고하러 가는 길이야. 강준혁이 피식 웃었고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어요. 그건 안 되는데요.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눈빛이 살기등등했습니다. 민수야, 이리와 나랑 같이 가자. 수진이가 찾고 있어. 강준혁이 제 옆을 휙 지나가려 했고 민수한테 손을 쭉 뻗었어요. 꺼져. 저는 강준혁 앞을 벌떡 막아섰고 두 팔을 활짝 벌렸습니다. 내 자식한테 손대지 마. 강준혁이 혀를 차며 웃었고 제 어깨를 확 밀쳤어요. 60 넘은 할망구가 뭘 어쩌겠다고. 제 몸이 비틀거리며 뒤로 휘청했고 민수가 제 팔을 와락 붙잡았습니다. 엄마. 민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고 온몸이 떨렸어요. 강준혁이 민수 팔을 낚아채듯 움켜잡았고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이리 와,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 민수가 발버둥 쳤지만 강준혁 힘은 장사처럼 셌어요. 놓으라고, 놓으라고. 민수가 절규했지만 강준혁은 씩 웃으며 더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분노가 불덩이처럼 치솟았고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제 목소리가 길거리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목청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남자가 내 아들 납치해 가요. 도와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며 이쪽을 쳐다봤고 몇몇은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강준혁 얼굴이 일그러졌고 민수 팔을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조용히 해, 이 할망구야. 저는 더 크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도둑이야. 강도야. 사람 살려. 가방을 움켜쥐고 강준혁 등짝을 마구 두들겼고 손톱으로 팔을 핥히었어요. 쾅쾅쾅. 가방이 등을 두들기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강준혁이 아악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할매가 노망이 났나? 강준혁이 민수를 확 밀쳐냈고 제 멱살을 와락 움켜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박씨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고 저 멀리서 경비복을 입은 박씨가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손에는 경찰봉을 꽉 쥐고 있었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119 신고했습니다. 박씨가 소리를 질러댔고 경찰봉을 휘둘렀어요. 경찰 곧 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몇몇 남자들이 앞으로 성큼성큼 나왔습니다. 저 남자 잡으세요. 한 남자가 소리를 질렀고 강준혁을 향해 다가왔어요. 강준혁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혀를 찼습니다. 제기랄. 제 멱살을 확 놓아버렸고 뒤로 성큼성큼 물러섰어요. 저 멀리서 삐뽀삐뽀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파란 불빛이 번쩍번쩍거렸습니다. 강준혁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몸을 휙 돌렸어요. 오늘은 그냥 가준다. 민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너 어딜 가든지 내가 찾아낼 거야. 혓박이 뚝뚝 묻어났고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조심하세요.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입꼬리를 삐죽 올렸어요. 사고는 언제 어디서 날지 모르니까요. 몸을 휙 돌려 골목길로 쏜살같이 달려가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박씨가 쫓아가려고 발을 떼었지만 저는 박씨 팔을 붙들었어요. 됐어요, 박씨. 숨을 헐떡이며 말했고 다리가 맥없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파란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고 경찰차 2대가 쌩쌩 달려왔습니다. 기익. 급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경찰차가 우리 앞에 딱 섰어요.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벌떡 뛰어내렸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30대쯤 되어 보이는 경찰관이 물었고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박 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고 경찰봉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남자가 이 할머니 아들을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강준혁이 사라진 골목을 가리켰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경찰관 한 명이 무전기를 들고 뭔가 지시를 내렸고 다른 경찰관은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를 쳐다봤고 눈빛이 걱정스러웠어요. 괜찮아요. 민수를 꽉 껴안았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민수가 제 품에서 엉엉 흐느꼈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지금 경찰서로 가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수첩을 덮으며 말했고 경찰차 문을 열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했고 민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할 말이 산더미처럼 많았습니다. 박 씨도 함께 경찰차에 올라탔고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이제는 모든 게 끝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경찰차가 경찰서 주차장에 멈춰 섰고 경찰관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젊은 경찰관이 안내를 했고 저는 민수 손을 꽉 잡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사실 형광등이 눈이 부시게 환했고 책상 위엔 서류가 태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경찰관이 의자를 가리켰고 저는 민수와 나란히 앉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경찰관이 키보드를 탁탁 두드리며 말했고 모니터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작년 9월부터 일어난 일을 대하에 물을 쏟아붓듯 죄다 털어놨습니다. 강준혁이 민수를 목 졸라 죽이려 한 것, 수진이가 보험금을 노린 것, 6개월 동안 민수 집을 제 집 드나들던 차지한 것까지요. 경찰관은 고개를 까딱까딱하며 타자를 쳤지만 표정은 돌부처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으신가요? 경찰관이 손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고 눈빛이 얼음장처럼 싸늘했어요. 네, 있습니다. 가방을 벌컥 열어 플라스틱 조각을 꺼냈고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6개월치 CCTV 영상이 다 들어있어요. 강준혁이랑 수진이가 민수 집에서 붙어 산 거 날짜별로 몽땅 찍혀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잔뜩 주었고 경찰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경찰관이 플라스틱 조각을 집어들었고 컴퓨터에 척 꽂았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을 이리저리 넘기며 영상을 확인하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할머니, 이건 증거가 안 됩니다.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불쑥 높아졌고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귀에 대고 메아리를 들려주는 것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기 보세요. 강준혁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다 찍혀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고 손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CCTV엔 공용 현관만 찍혀 있어요. 경찰관이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고 고개를 도리도리 저었습니다. 저 남자가 아파트 출입하는 건 불법이 아니에요. 이건 집에 그냥 드나드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말이 끝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이렇게 허무한 적이 없었어요. 마치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데 밑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목 조른 것도요? 민수를 가리켰고 목소리가 갈갈이 찢어졌어요. 경찰관이 민수를 쳐다봤고 팔짱을 꼈습니다. 언제 일인데요? 작년 9월입니다. 민수가 대답했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1년도 넘었네요. 경찰관이 한숨을 내쉬었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외상이 있나요? 병원 기록은요? 민수가 고개를 푹 떨어뜨렸고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없어요. 그때 병원에 못 갔어요. 그럼 증거가 없잖아요. 경찰관이 손을 탁탁 털며 말했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1년 전 일이고 외상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 자식이 죽다 살아났다는데 증거가 없으면 그냥 덮어두란 말이에요? 가슴속에서 분노가 불덩이처럼 치솟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손을 들어 말렸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희도 하고 싶지만 법이 그래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건 CCTV하고 본인 진술뿐인데 이걸로는 영장이 안 나와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고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법 한 번 안 어기고 살았는데 막상 법이 필요할 땐 제 편이 아니더군요. 박 씨가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렸고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제 목소리는 풀죽어 작아졌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세요. 경찰관이 명함을 꺼내 건네며 말했고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녹음이라도 문자라도 뭐든 확실한 게 나오면 그때 다시 오세요. 명함을 받아들었고 손이 낙엽처럼 흔들렸어요. 경찰서를 나왔을 때 하늘은 벌써 어둑어둑 저물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마치 허공을 걷는 것처럼 정신이 아득했어요. 어머니, 민수랑 저희 집으로 가시죠. 박 씨가 제 팔을 붙들며 말했고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집 빈 방이 하나 있어요. 박 씨 집은 아파트 근처 빌라 2층이었고 비좁지만 따뜻했습니다. 박 씨 아내가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줬고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어머니, 민수랑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이거 드시고 편히 쉬세요. 국그릇을 건네는 박 씨 아내 손이 거칠었지만 그 손길이 왜 그리 고맙던지요. 민수는 그릇을 와락 붙들고 후루룩 후루룩 먹어댔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한 숟가락 뜰 때마다 목이 메었고 평생 이렇게 밥이 귀한 적이 있었던가 싶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해. 민수 등을 쓰다듬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빈방 이불 위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쳐다봤고 경찰 말이 머릿속을 빙빙 맴돌았어요. 증거를 더 모으라고? 도대체 뭘 어떻게 모으란 말인가요? 60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났고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멀리 민수 아파트 불빛이 보였고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그때 번개처럼 생각이 머리를 쳤습니다. 강준혁을 미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놈이 뭐라고 다니는지 쫓아다니면 틀림없이 꼬리가 밟힐 겁니다. 어차피 경찰도 안 믿어주는데 내가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씨 내외가 출근하고 민수가 잠든 사이에 저는 슬그머니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 아파트로 향했고 경비실 앞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오전 9시쯤 강준혁이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타났고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얼굴엔 비실비실 웃음이 걸려 있었고 핸드폰을 귀에 대고 뭔가 떠들어댔어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뒤를 슬금슬금 밟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강준혁은 지하철을 탔고 저도 한 칸 떨어진 곳에 올라탔어요. 전철 안에서 강준혁을 힐끔힐끔 훔쳐봤고 저 인간이 내 자식을 죽이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강준혁이 강남역에서 내렸고 큰 건물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건물 간판엔 결혼정보회사라고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고 강준혁이 건물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라니 저 인간이 거기서 뭘 한다는 건지 의심이 확 들었어요. 잠시 후 저도 건물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갔고 로비를 두리번거렸어요. 3층 결혼정보회사이라는 팻말이 보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혹시 들키진 않을까 온몸이 바싹바싹 말랐어요. 3층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는데 강준혁이 책상에 걸터앉아 뭔가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옆에는 젊은 여자 직원들이 몇 명 앉아 있었고 전화를 걸어대고 있었습니다. 네, 사모님, 저희 회사 남자 회원분 중에 정말 괜찮으신 분 계세요. 한 여자 직원이 목소리를 꿀바른 듯 달콤하게 굴렸고 손으로 하트를 그렸어요. 40대 초반이시고요. 건물도 있으시고요. 귀를 쫑긋 세웠고 문틈으로 안을 엿봤습니다. 네네, 맞선 주선해 드릴게요. 다만 맞선 주선비가 50만 원이에요.
여자 직원이 웃으며 말했고 펜을 빙빙 돌렸습니다. 50만 원이라니 맞선 한 번 보는데 그 돈을 뜯어낸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뭔가 수상쩍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때 강준혁이 벌떡 일어나 다가왔고 여자 직원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어요. 여자 직원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사모님, 정회원 등록하시면 더 좋은 분들 소개받으실 수 있어요. 정회원비는 300만 원인데 지금 등록하시면 200만 원에 해드릴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0만 원이라니 이거 보통 장사가 아니더군요. 며칠 동안 저는 아침마다 강준혁을 미행했고 사무실 밖에서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나갔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이를 악물었어요. 강준혁이 여자 손님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걸 몇 번이나 들었어요. 건물주라고 소개한 남자는 알고 보니 백수였고 의사라고 한 남자는 병원 청소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강준혁 목소리를 몽땅 담아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지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사진도 찍었고 여자 손님들이 돈 건네는 장면까지 찍었어요. 60평생 이렇게 머리를 쓴 적이 있었나 싶더군요. 마치 형사라도 된 것처럼 증거를 모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증거가 태산처럼 쌓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 젊은 경찰관을 찾았어요. 증거 가져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고 핸드폰을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경찰관이 눈을 껌뻑껌뻑 깜빡이며 핸드폰을 들었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강준혁 목소리가 물 흐르듯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 남자분은 건물 주세요. 강남에 빌딩 3채 갖고 계시고요. 근데 사실은 백수예요. 일주일 내내 PC방에서 놀아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경찰관 얼굴이 돌부처처럼 굳어졌고 사진 파일을 넘겼습니다. 여자 손님이 봉투를 건네는 사진, 강준혁이 돈을 세는 사진이 또렷했어요. 이거 결혼정보회사 사기 맞네요. 경찰관이 중얼거렸고 윗사람한테 보고하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싶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결혼정보회사 사무실을 급습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지켜봤고 강준혁이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걸 똑똑히 봤어요. 강준혁이 저를 발견했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할망구가 소리를 질러댔지만 경찰관이 머리를 확 눌렀어요. 조용히 해. 강준혁이 경찰차에 실려갔고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60평생 이렇게 속이 후련한 적이 없었어요. 마치 막힌 체증이 확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박씨 집으로 돌아왔고 민수한테 소식을 전했어요. 민수야, 강준혁 잡혔어. 민수 눈이 동그래졌고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래, 경찰이 결혼 사기 혐의로 잡아갔어. 이제 수진이 차례야. 민수를 꽉 껴안았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집 되찾으러 가자. 제 목소리는 쇠모처럼 단단했고 눈빛엔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제 손을 꽉 움켜쥐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박 씨가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렸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경찰하고 함께 가세요, 어머니. 고개를 끄덕였고 가방 속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렸지만 꾹 참고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수진이한테 가려고 합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또박또박 말했고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경찰차 한 대가 박신의 빌라 앞에 섰습니다. 삐뽀삐뽀 소리는 없었지만 파란 불빛이 번쩍번쩍거렸어요. 마치 불 켜진 등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 문이 벌컥 열렸고 젊은 경찰관과 40대쯤 되어 보이는 형사가 내렸어요. 형사는 키가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진 사람이었고 눈빛이 송골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 형사입니다. 악수를 청했고 손이 화강암처럼 단단했어요. 할머니, 강준혁 조사했습니다. 최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고 페이지를 휙휙 넘겼습니다. 이놈, 처음엔 입을 굴뚝같이 닫고 있다가 형량 깎아준다니까 샘물 터지듯 싹 다 털어놨어요. 귀를 쫑긋 세웠고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진짜 보스래요. 강준혁은 그냥 돈 받고 일하는 말단 조직원이었대요. 최 형사 말에 머리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핑 돌았어요. 세상에.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고 민수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전국의 결혼정보회사 7곳을 운영했대요. 최 형사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고 이를 송곳니처럼 드러내며 악물었어요. 가슴이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썩은 호박처럼 골마 터진 거였어요. 조직원들을 전국에 풀어서 남자들 물색하고 결혼시키고 보험 들리고 일부러 크게 다치게 만들어서 보험금 타는 시기였대요. 최 형사가 말을 이었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한겨울 얼음장에 빠진 것처럼 얼어붙었어요. 60평생 이런 악독한 짓이 세상에 버젓이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치 사람 탈을 쓴 구렁이들이 활개치고 다니는 세상 같았어요.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다리를 지니기고 계단에서 밀어서 척추를 부러뜨리고 심한 경우엔 평생 불구로 만들었대요. 장애보험금까지 타려고요. 최 형사가 수첩을 넘기며 말했고 목소리가 쇳덩이처럼 무거웠어요. 세상에. 제 목소리가 갈대처럼 가늘게 떨렸고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물 빠지듯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3명입니다. 그중 5명은 평생 휠체어 신세고 3명은 한쪽 팔이 나뭇가지처럼 축 늘어졌대요. 최 형사 목소리가 쇠못을 박듯 낮게 깔렸고 턱을 돌처럼 꽉 깨물고 있었어요. 민수가 제 팔을 와락 붙들었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민수도 그렇게 될 뻔했다는 거잖아요. 가슴이 낫으로 베이는 것처럼 찢어졌습니다. 강준혁 말로는 수진이가 오늘 밤 11시 비행기로 태국 방콕 간대요. 최 형사가 시계를 쳐다봤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시계를 보니 지금이 저녁 8시 10분이었습니다. 2시간 50분밖에 안 남았어요. 모래시계 속 모래알이 후루룩 떨어지는 것처럼 시간이 물 빠지듯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합니다. 전연 놓치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최 형사 팔을 부여잡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항에 긴급 배치 들어갔어요. 일단 수진이네 집부터 가보죠. 최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고 경찰차 쪽을 가리켰습니다. 경찰차에 올라탔고 뒷자리에 민수와 나란히 앉았어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사이렌을 울렸고 삐뽀삐뽀 소리가 밤거리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차들이 양옆으로 쏙쏙 비켜섰고 경찰차는 화살처럼 쌩쌩 달렸어요. 민수 손을 꽉 잡았고 손바닥에서 땀이 빗물처럼 주르륵 쏟아져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마치 시간이 뒤로 흐르는 것 같았어요. 평생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고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지만 속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경찰차가 민순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기익. 급브레이크 소리가 요란했고 타이어가 땅바닥을 핥히는 소리가 났어요. 차 문이 벌컥 열렸고 최 형사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저와 민수도 황급히 따라 내렸고 아파트 로비로 달려들어갔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탁탁 눌렀고 문이 열리자마자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12층 버튼을 눌렀고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고 형광등이 목이 우는 소리처럼 윙윙거렸습니다. 최 형사는 허리춤에 찬 권총을 만지작거렸고 젊은 경찰관은 무전기를 꺼냈어요. 민수는 제 손을 꽉 붙들고 있었고 손이 동태처럼 차가웠습니다. 띵! 12층에 도착했고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복도로 뛰쳐나갔고 슬리퍼가 바닥을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민순의 집 앞에 섰고 최 형사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소리가 집 안으로 퍼져 들어갔지만 조용했습니다. 귀를 쫑긋 세웠지만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빈 집처럼 고요했습니다. 다시 눌러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최 형사 팔을 붙들었습니다. 최 형사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고 이번엔 손잡이를 돌려봤어요. 딸깍. 자물쇠가 잠겨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문에 귀를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봤고 고개를 저었어요.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문 열어봐야 해요. 제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나야 시어머니야. 주먹으로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손이 얼얼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잠깐만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열쇠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고 뭔가 지시를 내렸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문 부숴야죠. 제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 형사를 쳐다봤습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최 형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걸음 뒤로 물러섰고 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더니 다리를 쭉 뻗어 문을 걷어찼어요. 쾅! 문짝이 덜컹거렸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발로 차자 문틀이 와지끈 소리를 냈어요. 세 번째 발길질에 문이 박살나듯 열렸고 안으로 우르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 위엔 옷가지 몇 벌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테이블엔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대보니 아직 미지근했어요. 얼마 전까지 여기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방 확인하겠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안방 문을 벌컥 열었고 저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방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옷걸이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어요. 서랍은 싹 다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엔 화장품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짐을 싼 흔적이 발자국처럼 역력했어요. 이미 떠났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벽을 탁 쳤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최 형사가 무전기를 들고 소리쳤고 다시 현관으로 뛰어나갔어요. 저도 황급히 뒤따라 나갔고 민수가 제 팔을 붙들었습니다. 복도를 뛰어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었고 달팽이처럼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갑시다. 최 형사가 비상계단 문을 박차고 열었고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계단을 쿵쿵 내려가는 소리가 울렸고 난간을 붙잡고 뛰어내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시간과 경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1층에 도착했고 문을 박차고 로비로 뛰쳐나왔어요. 경찰차로 뛰어들어갔고 최 형사가 운전대를 움켜쥐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엔진이 포효하듯 굉음을 냈고 사이렌이 귀청 터지게 울렸어요. 차가 로켓처럼 튀어나갔고 저는 뒷자리에서 안전벨트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민수가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8시 40분이에요, 엄마. 11시 비행기라면 2시간 20분 남았습니다. 공항까지는 1시간 반쯤 걸려요. 시간이 칼날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발 빨리 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애원하듯 흔들렸고 앞 좌석을 붙들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형사가 악셀을 꽉 밟았고 차가 더 빨라졌습니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동안 창밖 풍경이 물감처럼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손바닥에서 땀이 빗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손을 꽉 잡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제발, 제발 늦지 말아야 하는데. 평생 하느님께 이렇게 간절히 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3명이나 불구로 만든 그 악마 같은 년을 절대로 놓쳐선 안 됐어요. 고속도로로 진입했고 차선을 바꿔가며 쌩쌩 달렸습니다. 최 형사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말하고 있었어요. 공항 보안팀 배치 완료. 출국장 모든 게이트 감시 중. 수진이 사진 전송했습니다. 발견 즉시 체포하겠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고 가슴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저 여자는 뱀처럼 교활했고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겁니다. 9시가 넘었고 인천공항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고 저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잡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 진입로로 들어섰고 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출국장 앞에 경찰차 서너 대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경찰관들이 개미처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렸고 출국장으로 달려들어갔어요.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고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사람들, 아이 손을 잡고 걷는 가족들, 커피를 들고 전화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것 같았어요. 방콕 가는 비행기 몇 시라고 했죠? 11시요. 게이트는 23번입니다. 최 형사가 무전기를 들고 물었고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펼쳤어요. 출국 심사장 쪽으로 갑니다. 최 형사가 앞장서서 뛰기 시작했고 저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뛰었어요. 출국 심사장이 보였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사람들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젊은 여자 아니야. 중년 남자 아니야. 할머니 아니야. 손이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 출국 심사대 앞에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보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그 옆모습은
제 눈을 속일 수 없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평생 며느리로 본 사람인데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저기요. 제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예요. 검은 원피스 입은 여자. 최 형사가 고개를 휙 돌렸고 수진이를 발견했어요. 붙잡아. 최 형사가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고 경찰관들이 개미떼처럼 우르르 달려갔습니다. 수진이가 뒤를 힐끗 돌아봤고 우리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선글라스 너머로 눈빛이 번개처럼 번뜩거렸고 입술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수진이가 가방을 확 내팽개치고 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해치고 출국심사대 옆 비상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망간다. 경찰관들이 뒤를 쫓아 뛰었고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며 양옆으로 비켰어요. 저도 뛰었습니다. 60평생 이렇게 뛴 적이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수진이가 비상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경찰관들이 뒤따라 들어갔고 저도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계단을 쿵쿵 내려가는 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렸고 수진이 뒷모습이 보였어요. 멈춰. 최 형사가 소리쳤지만 수진이는 더 빨리 뛰었습니다. 1층까지 내려갔고 수진이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공항 외곽 주차장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차들 사이로 토끼처럼 뛰어들어갔고 경찰관들이 사방에서 포위하기 시작했어요. 도망칠 데 없어. 최 형사가 소리쳤고 권총을 꺼냈습니다. 손 들고 나와. 수진이가 차 뒤에 숨었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경찰관들이 차 양쪽에서 천천히 다가갔고 수진이를 도간에 든 쥐처럼 포위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고 가슴이 북처럼 쿵쾅거렸어요. 수진아, 이제 끝이야. 나와.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쇠모처럼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선글라스를 벗었고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가엔 다크서클이 먹물처럼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목소리는 비웃음 튀었고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달려들었고 수진이 팔을 뒤로 꺾었어요. 철컥. 수갑이 채워졌고 차가운 쇠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박수진 상해, 사기,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형사가 말했고 수진이 팔을 붙들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고 뱀처럼 씩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전 후회 안 해요. 23명? 다 돈이 됐어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목소리는 담담했고 눈빛엔 광기가 어려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휠체어 타는 사람도 있고 한쪽 팔 못 쓰는 사람도 있다며? 그 사람들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 그 가족들은? 제 목소리가 떨렸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진이가 피식 웃었고 고개를 갸웃 기울였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전 돈만 있으면 돼요. 경찰관들이 수진이를 끌고 가기 시작했고 수진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 오빠 잘 살아요. 오빠는 운이 좋았네요. 멀쩡하게 걸어 다니잖아요. 민수가 제 뒤에 숨었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경찰차가 다가왔고 수진이를 태웠습니다. 문이 쾅 닫혔고 차가 출발했어요. 사이렌 소리가 귀청 터지게 울렸고 파란 불빛이 번쩍번쩍거렸습니다. 경찰차가 점점 멀어졌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물 빠지듯 쭉 빠져나갔고 온몸이 맥없이 풀렸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고 저를 꽉 껴안았어요. 엄마, 엄마. 민수가 엉엉 울기 시작했고 제 어깨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샘물처럼 주르륵 흘러내렸고 민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괜찮아, 민수야. 이제 다 끝났어. 최 형사가 다가와 저를 부축했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까지 태워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따뜻했고 저를 경찰차 쪽으로 이끌었어요.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불빛이 보였고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어요. 저 비행기엔 수진이 탈 예정이었겠죠. 하지만 지금 수진이는 경찰차 안에 있습니다. 감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60평생 이렇게 힘든 하루가 또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평생 법 한 번 안 어기고 살아온 이 할미가 악마 같은 년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민수 손을 꽉 잡았고 눈을 감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 났습니다. 차가 박신의 빌라 앞에 섰고 최 형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할머니, 내일 경찰서로 오셔야 합니다. 조서 작성해야 하거든요.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차에서 내렸어요. 민수가 제 팔을 붙들고 함께 내렸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사님. 제 목소리는 풀죽어 작았고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어요. 경찰차가 떠났고 저와 민수는 빌라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 씨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박 씨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고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박 씨. 수진이 잡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박 씨가 저를 꽉 껴안았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박 씨 아내가 따뜻한 차를 내왔고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목구멍이 따끈하게 데워졌고 얼어붙었던 가슴이 조금 녹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야. 다가가서 아들 등을 쓰다듬었고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민수 목소리가 갈라졌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직장도 잃었어요.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들 손을 꽉 잡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니야, 민수야. 너한테는 목숨이 있잖아. 제 목소리는 단단했고 민수 손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멀쩡한 두 다리로 걸을 수 있고 두 팔로 일할 수 있잖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을 훔쳤어요. 집은 우리가 되찾을 거야. 수진이 감옥 가면 이혼하고 집도 돌려받을 거야. 박 씨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민수 씨.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싸우면 돼요. 돈은 엄마가 모아놨던 거 쓰고 직장은 천천히 다시 찾으면 돼. 제 목소리는 솜처럼 부드러웠지만 힘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거야. 민수가 저를 꽉 껴안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고 눈물이 또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평생 이 아이 하나 잘 키우려고 뼈 빠지게 살았는데 이렇게 지켜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방 이불 위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멍하니 쳐다봤고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진이 차가운 눈빛, 경찰차 사이렌 소리, 공항 주차장에서 수갑 채워지던 소리, 모든 게 꿈 같았어요. 60평생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제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전부 자백했다고 보험 사기와 상해 혐의로 기소될 거라고 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수네 집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 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수진이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조직원들도 줄줄이 잡혔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마치 막혔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뒤 민수가 새 직장을 구했어요. 월급은 전보다 적었지만 민수 얼굴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외식할까요? 민수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고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그래, 민수야. 엄마가 살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고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6개월 뒤 집을 되찾았어요. 법원에서 수진이 명의로 된 집을 민수 앞으로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민수가 짐 가방을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도 뒤따라 올라갔고 12층 복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먼지가 햇살에 반짝거렸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났죠? 민수가 저를 쳐다봤고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 민수야. 이제 정말 끝났어. 민수를 꽉 껴안았고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든 일도 없었지만 이렇게 뿌듯한 일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냈어요. 악마 같은 년들을 감옥에 보냈고 23명의 피해자들에게도 정의를 찾아줬습니다. 이제는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들과 함께 평범하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민수 손을 꽉 잡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고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